네, 재산보험 이론과 실무, 지금 교통상해 및 교통재해 특약, 그리고 그에 관련된 특약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신주말 운전 중 교통상해 특약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주말 운전 중 교통상해 특약은요, 여러분들이 신주말만 끊고 운전 중 교통상해 특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특약보험금을 지급하는 건데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겁니다. 신주말. 그냥 주말이 아니라 신주말인데요. 보통 주말은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신주말은요, 여기서 금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 만약에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주말 운전 중 교통상해 특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내용 보시면 피보험자가 신주말에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보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주말의 정의 보시면 신주말의 기준은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일요일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한다. 그러므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 이때 신주말 기준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바로 신주말 운전 중 교통상해 특약입니다. 다만 이 특약은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할 때 신주말 운전 중 교통상해 특약 또는 신주말 운전 중은 빼고 그냥 교통상해 특약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운전 중에 붙는다면은 신주말에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상해를 보상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신주말 교통상해 특약이다 그러면 운전이 아닌 그냥 길 가다가 신주말에 내가 차에 부딪혔다. 이것도 당연히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것이 바로 신주말 운전 중 또는 신주말 교통상해 특약의 보상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정 공휴일에는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금, 토, 일, 그 다음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런 그 날짜 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 따른 보험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유의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주말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이나 주말 교통상해 담보 특약의 경우 운전 중 사고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즉 신주말 운전 중 교통상해 특약은 운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냥 신주말 교통상해 담보 특약이다. 이러면 운전 중에 빠져 있죠. 그럼 운전 중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운전 중에 들어가 있고 빠지고는 회사가 개발한 상품마다 그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주말은 주말과 달리 보통 주말은 금요일을 제외한 토요일하고 법정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을 의미하는데 신주말은 금요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중교통상해 담보 특약입니다. 먼저 보험금 지급 사유는요. 대중교통상해 담보 특약이니까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교통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따른 특약보험금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게 바로 대중교통상해 담보 특약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범위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그래서 대중교통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대중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대중교통 이용 중은 다음의 경우로 말한다. 라고 해서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되어 있는데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뒤에 탑승에 밑줄 그어두시고요. 즉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제외한 탑승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보상해 주는 거고요. 반가로 2번 보시면 대중교통수단의 피보험자가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즉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차 한 손 또는 한 다리가 올라간 순간부터 하차 한 손 또는 한 다리가 지면에 닿기 전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이것도 대중교통 이용 중으로 보는 거고요. 반가로 3번 보시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서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에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즉 승차 또는 하차 중이 아니라 할지라도 버스 오는 거 기다리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특약은요 여러분 1번, 2번, 3번을 합쳐서 가만히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승강장 구내에 진입한 순간부터 대중교통 기다리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해주고 승차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상해주고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해주고 도착해가지고 하차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상해주고 승강장에 있는 사고도 보상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겠다고 들어온 순간부터 이용 다 끝나고 승강장을 벗어나기 직전까지 발생한 사고는 모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보상을 해주되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보상해 주는 것이지 내가 대중교통수단을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상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범위를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승강장에 진입한 순간부터 목적지에 도달하여 이용을 마치고 승강장을 벗어나기 전까지의 모든 교통상해 사고를 담보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라고 해서 여객수송용이라는 단서가 붙죠. 여객수송용 항공기, 하늘에 다니는 거, 지하철, 전철, 기차, 지상에 다니는 거, 지하에 다니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그래서 가로 열고 전세버스 제외. 굉장히 중요하죠. 단서가 다 중요합니다. 전세버스는 제외하고 그건 대중교통수단으로 보지 않고요. 그 외의 버스들은 대중교통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차피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실 때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무조건 반복해서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큰 데서 작은 데 또는 작은 데서 큰 곳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고 가만히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 도시에서 시골로 놀러 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먼저 뭘 이용하죠? 고속버스 타죠. 탄 다음에 또 뭘 이용해서 도착해가지고 저 산골 오지 간다 치면은 시외버스 타요. 시외버스 타고 도착했어요. 시외에서 다시 또 산골 들어가야 되니까 시내버스를 타죠. 시내버스 탄 다음에 마을버스 타죠. 마을버스 타고 농어촌 버스를 타고 도착해가지고 오지로 들어간다. 생각하시게 되면 버스가 이제 고속, 시외, 시내,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체계가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버스가 제외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보통 문제가 나온다면 뭐 전세버스를 이용 중 사고로 당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담보 특약 내주고 문제 풀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한 일반 택시라든가 개인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렌트카는 제외된다. 내가 렌트카를 만약 뭐 소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렌트카들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여객 수송용 선박 바다로 다니는 것도 모두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바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내용이고요. 또 관련된 특약으로 자동차 부상치료비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뭐 내용만 어떤 내용인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피보험자가 아래의 교통상해로 신체의 상해를 입고 직접 결과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른 지급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이거는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다쳤을 경우에 보통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보시면 1급부터 14급까지 상해 등급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상해 등급이 몇 급에 해당이 되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그 교통상해 특약에서 자부치라고 그러죠. 이거를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 상해 등급 12급이세요? 그러면 30만 원을 정액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해 있는 특약이 바로 이 자부치예요. 자부치.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별약관. 그래서 이거는 중요도가 높진 않으니까 그냥 자별법 시행령에 따른 상해 등급에 해당이 되면 특약에 따른 여기서 약정한 보험금을 주는 거다.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약에서는 어떤 경우에 보상을 해주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자가용 및 영업용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는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탑승 중 교통사고와 비탑승 중 교통사고로 모두 보상한다. 딱 보시면 떠오르시는 게 있죠. 손해보험에 있어서 교통상해 특약에 있어서 언제 보상을 해주는지 동그라미 1, 2, 3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 자부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이런 시운전, 경기, 흥행, 그 다음에 하역작업,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즉 보통약관상 면책사유 외에도 우리 이 1번부터 4번까지는 교통상해 특약에서 규정했던 면책사유였잖아요. 자부치도 똑같이 교통상해 특약에서 면책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부치 특약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표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등급에 따라서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자동차 및 운전의 정의는 손해보험의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상 자동차 및 운전의 정의와 같다. 그러므로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구정건설기계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들이 작업기계로 이용 중일 경우에 사용 중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운전의 정의는 도로 여부라든가 주정차 여부라든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핸들을 조작하거나 또는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운전으로 본다 그랬죠. 그 의미 모두 손해보험의 교통상해 특약과 내용이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액 계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입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자, 이 상해보험에서 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장 내용에 보시면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 교통상해 대중교통 후유장애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특약까지 1억 1억 2억 1억 이렇게 가입돼 있어요. 그러면 사고 내용 볼게요. 자, 철수는 신혼여행을 위해서 평일에 방콕에서 쇼핑을 위해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망보험금은 얼마를 줘야 되느냐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돼 있죠. 우리 교통상해 특약에서 뭐라 그랬죠? 교통상해 특약은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의한 상해사고를 보상한다 그랬죠. 근데 기타 교통승용구에 기전기키 리에레모 그래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포함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사고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사고니까 위에서 보시면 일반 상해 당연히 포함되죠. 상해사고니까 교통상해 포함이 되죠. 근데 대중교통 이용 중에서 에스컬레이터는 대중교통 수단에는 포함되지 않죠. 그럼 대중교통 그 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빠지게 되는 거고요.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특약인데 자, 날 평일이어서 평일이면 신주말이 아니죠. 그러면 기타 교통 승용구이기 때문에 교통상해 사망에는 해당이 되지만 신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문제는 일반 사망 보험금과 교통상해 사망 이 두 가지에서 2억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에스컬레이터는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되며 이용 중 추락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 담보 1억, 교통상해 사망 후유장애 담보 1억이 적용되고 에스컬레이터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니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담보 특약은 해당이 안 되고 평일 사고이므로 신주말에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입 금액은 2억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신혼여행 중 스카이다이빙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산정하시오. 평일사고 돼 있죠. 역시 보통약관상 피보험자가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활동 목적 중 발생한 스카이다이빙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다음 보시면 스카이다이빙 중 사망했어요. 스카이다이빙은 교통상해 아니죠. 대중교통 이용 중도 아니죠. 교통상해 아니죠. 그럼 일반상해 요것만 해당하면 되는데 스카이다이빙은 면책사유에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는요. 신혼여행 중 스카이다이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과는 무관하죠. 신혼여행이 동호회 활동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카이다이빙 사고가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해 가입금액 1억에선 담보 대상에 해당이 되고 일반 상해 사망 보험금 1억은 지급하게 되는 거지만 스카이다이빙은 교통 승용구에 해당이 안 되니까 신주말, 대중교통수단 또는 교통상해 특약에서 모두 그 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1억을 지급하게 됩니다.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활동 중 추락하여 사망했다. 동호회 활동이 체크 보이시죠? 역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죠. 패러글라이딩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승용구에 해당하지 않죠. 그럼 모두 일반 상해 면책, 모두 교통상해 면책, 신주말 면책,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담보 특약 면책 모두 면책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4번 보시면 피보험자 철수가 자녀의 요청으로 본인이 근무하던 여객선에 근무가 없는 날 함께 탑승했고 배가 침몰해서 사망이 확인됐다. 자, 이때는 여객선에 탑승을 했어요. 그럼 여객선은 우선 대중교통 이용 중에도 해당이 되고요. 교통상해 특약에서 기타 교통승용구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주말에서도 기타 교통승용구에 모두 해당이 되고 일반 상해에서도 당연히 상해사고니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녀의 요청으로 본인이 근무하던 여객선에 근무가 없는 날 탑승했어요. 보통약관 면책사유에서 이런 게 있었죠. 직무, 그러니까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이다. 근데 보시면 근무가 없는 날 탑승했잖아요. 그럼 직무 중 사고가 아니니까 일반 상해에서 면책이 걸릴 게 없죠. 일반 상해도 당연히 1억을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발생한 사고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철수는 비번인 날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일반 상해 상황 담보에서 보상이 되고 또 선박은 기타 교통승용구에 해당이 되니까 대중교통수단에도 해당이 되고 교통상해 담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담보 특약에서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신주말 교통상해 특약에서는 기타 교통승용구니까 교통상해 특약은 해당이 되는데 평일 발생한 사고니까 신주말은 아니죠. 신주말은 면책, 나머지는 모두 부책 이렇게 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말 빼고 나머지는 모두 보상한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 철수가 자녀 요청으로 본인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객선에 학교 탑승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근무 중 배가 침몰해 사망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교통상해 특약,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담보 특약, 그 다음에 신주말 교통상해 특약 모두 교통상해 특약 면책사유도 있지만 그 면책사유 안에는 표준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이 돼도 나머지 특약에서도 면책이거든요. 즉 특약들이 모두 표준약관상 면책사유 더하기 특약상 면책사유가 모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상해에서 면책에 해당되면 나머지 교통상해에서도 모두 면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선박 승무원인데 철수가 근무하는 모습이니까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이었죠. 면책이죠. 면책이니까 교통상해 특약도 보통약관상 면책 더하기 교통상해 특약상 면책이 있기 때문에 보통약관상 면책에 걸렸으니까 모두 면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재산보험 이런 거 실무에서 12번째 운전자 보험의 비용담보 특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과 운전자 책임 발생되어 있는데요. 자, 교통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신체를 사상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 자, 이 특약은요, 약간 좀 독특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재산보험에서 공부했던 건 내가 보험에 가입하고 내가 다치거나 저 사람의 차에 내가 다쳤을 때, 저 사람 차에 내가 탑승 중일 때, 내 차로 운전 중일 때 다쳤을 때 나의 어떤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라면 이 비용담보 특약은요, 내가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비용을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그런 비용을 담보해 주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의 비용담보 특약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가입을 해가지고 운전해서 가다가 형사합의를 볼 일이 생기게 되면 형사합의 지원금을 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비용담보 특약입니다. 즉 이거는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보험금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서 비용이 나간 거를 재산보험이라고 하는 내 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죠. 원래 재산보험은 내 신체에 대한 보험금을 주는 건데 이거는 내 신체에 대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비용이 나간 걸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재산보험 내에서 약간 담보하는 성격이 다른 그런 특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과 운전자 책임 발생에서 교통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신체를 사상하게 한 경우, 즉 내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인데 운전하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책임은 첫 번째 민사상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 형사상 책임이 있고요, 세 번째 행정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민사상 책임은 자동차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 등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즉 제가 몰고 가다가 저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으면 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민사적 책임이에요. 내 보험회사에서 나서가지고 내 자동차 보험 가입했으니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요. 근데 두 번째 발생하는 책임이 뭐가 있냐면 형사상 책임이 있어요. 즉 저 사람에 대해서 다친 거에 대해서 내 보험회사에서 저 사람의 손해배상 해주는 것과 별도로 저 사람 만약에 내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쳤다거나 아니면 뺑소니를 쳤다거나 했을 경우에 저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형사상 책임이 되는 거죠. 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형사합의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형사합의가 강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자기에다 떨어질 수 있는 나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냈잖아. 이번에 형이 세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가해자를 용서하겠다. 즉 나를 용서할 테니까 좀 이렇게 좀 선처해 달라. 라고 하는 합의서를 문구로 좀 받아가지고 내가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가 보고 피해자한테 좀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등 너희 노력이 가상하니 벌금 1,000만 원 낼 거 700만 원만 내, 또는 징역 1년 살 거 6개월만 살아, 이런 식으로 형을 감경해 줄 거 아닙니까? 그때 형사합의를 보게 되겠죠. 그럼 형사합의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내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행정적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은 내가 이제 사고로 내가지고 벌점 받게 됐어요. 벌점이 초과돼가지고 면허를 만약에 정지 또는 취소하게 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행정상 면허 정지 또는 행정상 면허 취소라고 하는 처분을 받게 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험회사가 면허 정지 위로금, 면허 취소 위로금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운전자 보험에서 담보하는 그 비용담보 특약입니다. 다만 1번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만, 즉 2번과 3번은 내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게 맞는데요. 1번 자동차 종합보험 민사상 책임은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지 내 운전자 보험에서 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내 운전자 보험의
비용담보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운전자 보험의 비용담보특약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면, 자, 형법 제268조로 제가 좀 먼저 드러났는데, 자,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교통사고 발생시키면은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268조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럼 보통 우리가 간단한 사고가 발생해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법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하루에도 경미한 사고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두 형법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범죄자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야, 형법을 적용하면 다 범죄자 되는 거 아니냐. 조금만 쿵 박아도 저 사람 피해자 가가지고 진단서 2주만 끊어와도 이거는 사상에 해당이 되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좋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형사처벌하지 않으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면제시켜주자. 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형법으로 처벌하지 말자라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공소권 없음 처분하도록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요. 가입했으니까 뭐 술 먹고 운전하다 쳐도 종합보험 있으니까 보험 처리나 잘 받으세요. 이러고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교통사고 발생하고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종합보험 처리가 되면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은 주지 말되 교통사고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하자. 다시 또 약간 예외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결국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한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법 적용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는데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처리특례법 2항에 보시면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운전자가 체열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와 다음 각호의 언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보통 이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면하겠지만 여기 처벌 특례 예외 조항이 있죠. 보시면은 12대 중과실에다가 더하기 이 안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가 있었죠? 뺑소니도 이 처벌의 특례 예외 조항으로서 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주 측정 거부 이것도 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 중상해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4조 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보시면은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이거는 종합보험입니다. 이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처벌하지 않겠다.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제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2대 중과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자가 너무 크게 다쳤어요. 중상해를 입었어요. 사지마비가 됐어요. 이런 경우라면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형사처벌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즉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은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면하겠지만 종합보험 가입돼 있는데 보니까 딱 저러다 보니까 면책사고예요. 면책사고.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피해자에게 종합보험 혜택을 주라고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은 가해자한 처벌을 면하는 건데 이게 면책 해당이 되면 종합보험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럼 다시 가해자는 처벌 대상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시면은요, 이제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 쭉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사고구나. 그리고 앞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그 외에도 중상해,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했는데 면책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뺑소니, 사망사고 이런 것들은 모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처벌 특례 조항으로서 다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봤잖아요. 왜 이런 경우를 봤냐면, 자, 운전자 보험에서 이렇게 비용을 담보해 주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일단 그 운전자, 이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처벌 대상이 돼야 되겠죠. 처벌 대상이 돼서 비용이 발생해야지만이 그 비용을 담보해 주는 특약이니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종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은 중원선 침범 또는 뭐 횡단보도를 침범해 가지고 피해자를 다치게 했어요. 또는 뭐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은 피해자를 아주 크게 중상해를 입게 해가지고 법에서 규정한 특례법 제외 사유가 돼서 처벌 대상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전 뭘 해야 되죠?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형사합의를 먼저 보게 됩니다. 아, 저 이러이러하니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정을 얘기하고 피해자한테 형사합의금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아, 그래 뭐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판사님, 이런 좋은 문구 하나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피해자가 나 너무 억울해 이러면서 저를 상대로 소송 걸 수 있겠죠. 이윤석이라는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형사처벌 세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뭘 하겠죠? 변호인을 써야 되겠죠. 그럼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형사합의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변호사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끝난 다음에 벌금 나왔어요. 그럼 벌금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거기에 따른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위로금 4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4가지 비용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변호사 선임 비용 특별약관입니다. 내용 보시면 자, 보험금 지급자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됐거나 검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에 의해서 약식 기소되었지만 법원의 공판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험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한 사고마다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검사에 의해서 약식 기소됐지만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변호사 선임 비용을 언제 주냐면요, 내가 그냥 불안하니까 변호사 써야지 이런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구속영장에서 구속된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켰더니 피해자가 사망했어요. 난리 났어요. 그러면은 일단 구속을 시켜야 되겠다. 구속이 됐다. 그럼 이 경우에 변호사 써야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변호사 비용 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사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약식기소 제외라고 되어 있죠. 제가 교통사고 발생시켰고 경찰서 가서 조서 받았는데 검찰에서 이 사람은 재판에 올려야 될 것 같아. 재판에 올리게 되면 제가 이제 검찰청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가지고 저한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변호사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들어가는 변호사 선임 비용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에서 약식 기소했을 때 그 약식 기소는 그냥 뭐 법원에서 판단할 거 없이 검찰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벌금 얼마 정도 끝내면 될 것 같은데요. 의견서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주진 않겠다. 정식으로 재판이 회부됐을 때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주겠다. 이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검사에 의해서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의 공판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경우, 즉 검사가 약식 기소로 이 정도면 벌금 그냥 뭐 500에 끝내시죠.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아니 이걸 어떻게 벌금으로 끝내요? 이거는 정식 재판해야지. 죄질이 너무 안 좋은데? 라고 해서 법원에서 다시 재판정으로 끌고 왔다. 그럼 당연히 변호사를 써야 되는 것이고 이때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한 사고마다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보험 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이다. 보통 우리 소송은 1심, 2심, 3심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1심, 2심, 3심까지 할 수 있지만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해서 1심에 3천, 2심에 3천, 3심에 3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입 금액 3천만 원 기준 내에서 그 사고에 대한 1심, 2심, 3심 합쳐서 3천만 원 내에서 보상해 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임비용 특별약관에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요건으로 하는데 자동차의 범위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교통상해 특약에서 자동차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5가지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업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거,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종, 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6종, 총 9종 건설기계까지는 자동차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만 건설기계나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법률에 따른 자동차의 범주 내에서 군용 차량이라든가 장애인 이동용 전동 휠체어 등은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건설기계나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형사처벌도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형사처벌은 됩니다.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로 인한 비용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선임비용 특별약관에서 다수의 소송. 자, 한 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해서 1심, 2심, 3심까지 할 수 있으니까 다수의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소송 동안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전체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쳐서 특약의 가입금액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가입금액 한도가 3천만 원이면 1심, 2심, 3심 합쳐서 3천만 원 내에서 해결을 해주겠다는 거죠.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는 가입자가 본인 부담하라는 겁니다. 근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 보통약관상 면책사유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고의, 수익자의 고의, 계약자의 고의, 전쟁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고요. 근데 그 외에 그 면책사유가 있습니다. 이 특약상 고의 면책사유죠. 첫 번째는 사고 내고 도주했을 때, 쉽게 말하면 뺑소니. 두 번째는 음주 무면허. 세 번째는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면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뺑소니, 음주, 무면허,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 이거는 면책인데요. 비용담보 특약에서는요, 이 뺑소니, 그다음에 음주, 무면허,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은 다 공통적으로 면책이에요. 그 내용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면책사유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수보험에 가입한 경우 어떻게 보상하느냐, 즉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보상해주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내용 보시면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이 계약에 따른 보상 책임액의 3개 합계액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5천만 원짜리 내가 2개 가입했어요.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을. 근데 만약에 3천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3천만 원 받을 수 있고 저기서도 3천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3천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6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실손해를 초과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를 대비해서 실제 손해를 이렇게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됐을 경우에는 실제 손해, 실제 내가 지출한 비용을 넘지 않도록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내가 5천만 원 가입돼 있는데 비용을 1억 썼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5천만 원, 여기서 5천만 원 줘도 실제 비용 1억이 안 넘어가니까 이때는 분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 얘기고요.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은 변호사 선임비용 실제 등거에다가 곱하기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의 분모,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의 분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A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으로 1,000만 원 가입돼 있고요. B사는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 2천만 원 가입돼 있어요. 변호사 선임비용 1,5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A사의 책임액은 얼마죠? A사의 책임액은 1,500만 원 발생했지만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A사는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A사의 책임액은 1,000만 원. B사는요. 2천만 원 가입돼 있지만 실제 발생한 비용이 1,500이니까 1,500만 원만 보상해 주면 되죠. 그러면 B사가 1,500, A사가 1,000만 원 보상을 해주게 되면 총 2,500을 보상해 주게 되는 거니까 실제 발생한 1,500만 원 이상을 보상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례분담해야 되겠죠. 분담했을 때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1,500만 원 발생했고 각 계약별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 A사는 1,000만 원, B사는 1,500이니까 A사 보시면은 A사의 1,000만 원과 B사의 1,500만 원이 분모로 가고 그중에 A사의 책임액 1,000만 원,
이렇게 비율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A사는 600, B사는 똑같이 하면은 900 이렇게 해서 1,500만 원 한도로 보상해 주게 된다.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벌금담보특별할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벌금담보특별할권은 대인담보특약과 대물담보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특약은 피보험자가 운전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로교통법상 제151조의 벌금이 확정되었을 때 적용하는 벌금담보특약과 피보험자의 운전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결과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담보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 중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해 가중 처벌로 이걸 옛날에 우리 민식이법이라고 그랬죠. 그 민식이법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확장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상품을 설계할 때 벌금담보 특약을 보통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좀 무겁기 때문에 가입금액 한도를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고당 2천만 원 한도지만은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한 사고당 3천만 원 한도로 벌금 담보 금액을 확장해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인 벌금과 대물 벌금을 구분해 가지고 각각 특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고요. 보험금 지급서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 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한 사고당 벌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벌금이 확정된 경우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벌금형이 확정되면 주겠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은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의미하고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기간 종료 후에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즉 보험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사고가 2023년 12월 1일 날 났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그 보험 기간이 끝나버리고 그다음 판결은 그 다음 2024년 3월 달에 났어요. 그래도 그때 판결 났다 하더라도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그 사고로 인한 벌금 판결은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즉 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고 기간이 끝나고 사고가 발생했으면 그로 인한 벌금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상 면책사유 똑같이 적용되고요. 손해보험 보통약관상 면책사유로 고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벌금 주지 않고요. 담보하지 않고 수익자 계약자 마찬가지고요. 전쟁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 아까 제가 비용담보특약에서 공통면책사유가 뭐가 있다 그랬죠? 뺑소니, 음주, 무면허, 경기용 또는 연습용이라고 그랬죠? 똑같이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 벌금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3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말이 어렵지만 조금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죠? 방금 보셨던 우리 그 벌금담보특약 말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과 똑같아요. 이름만 벌금이라고 명칭이 다를 뿐이지 보상 요건 똑같고 공식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변호사 선임비용 대신에 벌금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똑같이 계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별할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형사합의 지원금 특별할권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보험금 지급서에 보시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라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조에서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정건설기기를 말함. 즉 교통상해 특약에서 말하는 자동차와 범주가 동일하죠. 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타인에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했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즉 제가 만약에 부모님을 쳤는데 부모님이 형사합의를 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인의 범죄에서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형사합의를 보게 됐을 때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피해자에 의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한다. 그래서 피해자에 의해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만약에 사고를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가가지고 2천만 원 정도 제가 드릴 테니까 형사합의서 좀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피해자가 2천만 원 웃기지 마. 5천만 원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집 팔고 트럭 팔고 다 팔아도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제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법원에 제가 공탁을 올 수 있어요. 공탁을.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2천만 원을 내겠다. 나 이제 다 털어서 전자세는 2천만 원인데 피해자분이 5천만 원 요구하셔가지고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걸어놓으면 피해자가 그 돈을 피해자가 찾아갈 수도 있고요. 안 찾아가면은 그냥 공탁금 회수 동의서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그 공탁금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대신 2천만 원 걸어놓은 게 판사가 봤을 때 2천만 원이면 충분히 걸었는데 피해자가 좀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된다면 형사합의를 본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요. 합의를 봤다고 가정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2천만 원, 1억 원 줘야 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맡겼어? 가해자 괘씸한데 그러면은 공탁 2천만 원 걸었어도 합의를 안 본 것과 동일하게 봐가지고 가해자에게 처벌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돈이 나갔을 때 그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2천만 원 공탁 걸었어요. 근데 공탁금을 피해자가 출금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처벌받았어요. 다 끝났으면 저 뭐 하죠? 공탁금 찾아와야죠. 왜? 어차피 처벌받을 거 다 받았고 피해자 안 가져왔으니까. 제가 공탁 건 돈이잖아요. 다시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보험회사가 공탁 걸었다는 이유로 2천만 원 줘버리게 되면 2천만 원 받고 나중에 처벌받고 공탁 안 찾아가가지고 2천만 원도 나 또 갖고 오고 그럼 2천만 원 내고 4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공탁금 출급 이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해 가야 그 돈을 비로소 보험회사에서 가입자에게 그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별약관에서 지원이 되고요. 이번에 보시면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42일 이상 7주죠. 6주죠. 6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한다. 즉 최초 진단이 만약에 7주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7주 만에 좀 회복이 안 됐으니까 6주 더 입원하세요. 이렇게 되면은 7주 나오고 6주 나왔으니까 13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단일을 합쳐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만약 형사합의를 봤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별약관에 따른 형사합의금을 주겠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민식이법이라고 그랬죠. 해당되는 사고로 하나요.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즉 일반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개 예외 사유라든가 이런 게 해당이 돼가지고 40일 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따른 비용을 주겠지만 40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 하더라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만약에 어린이가 20일만 치료를 받았다면 42일 미만 치료를 받았지만 이 경우라도 형사합의를 봄에 따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가 되는 거고요.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1항 또는 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별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상위급수 1, 2,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도 있죠. 중상해는 뭐냐면 보통 중상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준을 정해놨는데 보통 마비 이런 것들, 실명, 절단 이런 것들이 이제 중상해에 해당이 되고요. 즉 피해자가 보통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신호위반을 했다든가 즉 내가 과실이 100%일 경우만 생각하시는데 이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과실이 100% 아닌 경우 즉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었어요. 도로를 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내가 피해자를 섰는데 이 사람이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12대 중과실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피해자를 중상해에 빠뜨렸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은 아니지만은 중상해 사건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상해를 입혀서 검찰에 의해서 공소가 제기되거나 자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위급수 1, 2,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즉 상위급수 자별법 시행령에서는요 1급 상해, 2급 상해, 3급 상해에서 14급까지 두고 있는데 1, 2, 3급이 제일 심한 상해 등급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까지 즉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중에 하나의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
발부를 받야 되는 상황은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서 내가 재판에 회부될 경우에는 피해자 만나서 어떻게든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 그런 경우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서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거죠.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볼게요. 앞에 보시면 방가로 2번에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가 어떤 경우냐? 즉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교통법상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특가법상 음주 측정 거부,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는데요. 이건 법률에 의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했죠. 그럼 앞에 다시 보시면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40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 이 경우에는 우리 보험회사에서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줄게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안에는 12대 중과실이 있고요. 음주 무면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2대 중과실은 무조건 우리가 형사합의 지원금을 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험 가입해놓고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뭐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가지고 형사합의로 본다 하더라도 형사합의금을 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12대 중과실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안 좋은 음주 무면허 중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손해 볼 거 없이 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말하지만 결국 뒤에 면책사유에서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결국 12대 중과실이 아니라 10대 중과실, 무면허랑 음주가 빠지니까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형사합의를 보게 됐을 때 내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주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통사고의 정의 보시면 일반 교통사고라 하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한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그냥 교통사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운전해서 가다가 무단횡단 하던 뭐 사람을 쳐가지고 중상해에 이르게 됐다. 그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가로서 한번 보시면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도 공소제의가 되게 되면 형사합의 지원금을 주겠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고의라고 해서 이 보통약관에 있는 면책사유와 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때 뭐죠? 뺑소니.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경기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5번에 보시면 음주 무면허. 음주 무면허, 뺑소니, 경기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 모두 면책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하게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별약관에서는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을 안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영업용 차량은 아무래도 사고에 대한 위험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 보험에서는 담보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업용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하고 있고요. 다수보험에 가입한 경우 되어 있습니다. 다수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한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의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은 지급한 형사합의금에다가 즉 피보험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죠. 곱하기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분자,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분모. 즉 아까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규정이고요.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 내용 보시면 자 A사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 1,000만 원 가입했고요. B사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약관 2,000만 원 가입했어요. 그리고 형사합의금이 1,5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럼 A사의 책임액은 얼마죠? 1,500만 원 발생했지만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지급책임액이 되는 것이고 B사는요. 2,000만 원 가입금액이니까 형사합의금 1,500만 원 실제 손해액인 1,5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피보험자에게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이 얼마죠? 1,500만 원이니까 A사는 1,500만 원에 A사의 책임액 1,000만 원이 분자 그리고 A사의 책임액 1,000만 원에다가 B사의 책임액 1,500만 원 합친 게 분모 비율적으로 계산하면 600만 원 B사는 1,500만 원에다가 곱하기 B사의 책임액은 1,500만 원 분모는 A사의 책임액 1,000만 원 B사의 책임액 1,500만 원 이렇게 적용하면 900만 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럼 900만 원과 600만 원 합치게 되면은 합쳐서 1,500만 원 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별할권에서 다수보험계약이 체결돼 있을 때 보험금을 분담하는 방식 알아봤고요. 벌금담보특약에서 의미하는 운전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끝에 좀 살짝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벌금담보특약, 이 우리가 운전자 보험의 그 비용 중에서 벌금담보특약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범위가 뭐냐? 보시면 운전자 보험의 벌금담보특약상 운전의 범위는 교통상해담보특약상 운전의 범위와 같다. 그러므로 동특약에서 운전의 범위도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우리 손해보험의 교통상해 특약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거, 이게 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벌금을 담보할 때 그 운전 중에 그 범위는, 그 기준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교통상해 특약의 운전 중과 그 범위가 같다. 그래서 그 자별법상 운행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사례인데요. A씨가 2014년 1월 자신이 다니던 교회버스를 운전해서 경기도 남양주의 한 기도원으로 가던 중 폭소리 내리자 버스가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살피는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버스가 미끄러져 내리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부딪혀 숨졌어요. A씨는 유족증과 형사합의를 본 후 해당 액을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죠. 보험회사에서 왜 지급을 거절했냐면 이거는 운전 중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을 해서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 내려서 오르막길을 살펴 사이드를 세우를 밑에 살펴보다가 이게 뭐 사고가 난 거니까 우리가 보상하는 운전의 범위는 어쨌든 간에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운전의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역시 법원에서도 약관에서 말하는 운전의 범위는 자별법상 운행의 범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운전에서는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운전석에 탑승해서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 사례는 지금 내려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지 않은 채 버스가 미끄러져서 내려 행인이 숨졌으니까 운전 중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용담보,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과 별도로 보험회사에서 이 피보험자에게 이 벌금에 상응하는 또는 비용에 상응하는 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의 범위까지 여러분들 알아봤는데요. 이 보통 이제 교통상해 담보 특약에서 저희가 이제 교통상해 담보 특약,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 특약까지 알아봤잖아요. 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기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히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 범위 그 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